잔금 해제 시간입니다. 참 지루한 장이 몇 날 며칠째 이어집니다. 기대감 찾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들도 빠르게 상승을 반납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형주도 재미없고요. 자,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종목을 주의해야 될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사연관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양지수 모두 다 하락권이고요. 제 뒤로 보이는 반도체 쪽부터 자동차, 2차 전지 쪽까지 오늘 외국인의 매도 나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딱 보합권에 걸쳐 있는데 12월 들어서 이 거래를 제외하고 계속된 하락 기록하고 있고요. 소재 쪽도 좋지 않습니다. LNF 2% 이상 밀리고 있죠.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올해 오른 것도 없는데 빠질 때는 더 빠집니다. 3% 오늘 하락 확인이 되네요. 제약 바이오 쪽이 그나마 조금 버티는 형국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시장과 함께 밀려나는 움직임 포착이 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1.2% 하락입니다. 미국에서와 동일하게 금융주는 비교적 선전하고 있고요. 자동차 쪽이 영 좋지 못합니다. 현대차, 기아가 오늘 또 추가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 이상으로 낙폭을 키워나가고요. 자동차 부품인 만도, 한온 시스템까지 같이 미끌리고 있습니다. 차장님, 이 자동차주에 대한 고민들을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네. 20만 원 살짝 넘어가는 듯한 이후로 계속된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 주가 어떤 기회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기회를 찾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현대차, 기아를 항상 말씀드릴 때 점유율이 북미에서 9%까지 끌어올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땐 잘했어요. 잘한 거 맞는데 그 당시에는 마땅한 경쟁자도 없었습니다. GM도 생산 차질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해왔던 테슬라와 현기차 정도가 선택지 안으로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환율도 역시나 좋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없다 보니까 딜러에게 지급되던 인센티브도 상당히 절감이 돼 있었죠. 하지만 지금 어떤가요? 일단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우리가 보조금 혜택을 못 받는 지금 상황이 연출이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기존의 테슬라뿐만 아니라 정말로 강했던 내연기관차 공룡들, GM, 포드, 폭스바겐 이런 쪽들이 전부 다 전기차를 내놓을 텐데 과연 그 글로벌 브랜드의 인지도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테슬라 주주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점유율 계속 떨어질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 점유율 거의 90%였어요. 하지만 그게 60%대로 지난달 말일 기준으로 보면 떨어져 있어요. 그만큼 전기차 시장은 커지지만 점유율 자체가 떨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상승, 판매 대수의 상승 기울기가 예전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죠. 근데 그 기울기가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뭐죠? 피크아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 대수가 늘어나도 이런 부분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브랜드 인지도가 적은 현기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절이 올 수가 있고요. 차트상으로도 그렇습니다. 네. 제가 16만 원대에서는 매수를 해볼 만한 지점이다. 매물대에서 견고하게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깨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신호다라고 보여지고요. 월봉으로 갔을 때에도 지금 마지막 이평선인 60월선이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수급 전환, 의미 있다는 건 뭐죠? 1번 강도, 2번 연속성이에요. 이게 확인이 된 이후에 이미 사셨던 분들은 본인이 감내하실 수 있는 선에서 손절도 지금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일단 신규 매수 쪽은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어찌 보면 조금 파격적으로 전략을 주신 것 같아요. 사실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손절을 외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일단 가격 전략을 좀 감안하셔서 여러분 전략 참고하시고요. 그만큼 지금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조금 침체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루빨리 외국인의 의미 있는 수급 유입 기다려보죠. 자, K카로 가볼게요. 이번엔 매각 추진 소식이 전달되면서 4거래를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꼬리를 달고 연일 꼬리의 부담은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관심권역엔 들어와 있어요. 네. 이 종목도 부침 많았거든요. 작년 10월에 상장하고 정말 계속해서 이 하반기까지 떨어졌다가 맞아요. 좀 올라오나 했는데 다시 내려가고 이랬거든요. 네. K카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일단은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죠. 그쪽에 수급난이 좀 풀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신차가 예전에는 신청하면은 하이브리드, 인기 모델 이런 것들은 17개월, 18개월은 기본 대기였습니다. 요즘 굉장히 빨리 맞아요. 받는다던데요. 네, 그만큼 단축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침수 피해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침수가 되다 보니까 중고차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약간은 꺾였죠. 거기다가 신차까지 빨리 받을 수 있네. 거기다 중고차 지금 하게 되면은 할부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케이카는 일단 성장을 지속한다라는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사업자 중심에서 이제 기업형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개편되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성장이 보일 것이다 라는 얘기들에다가 매각 이슈까지 같이 나왔죠.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윗꼬리들이 굉장히 좀 지저분하다 싶을 정도로 3일째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거래량 터졌고 이슈는 있는데 외국인 지분율 보세요. 또 떨어지고 있죠. 이런 구간에서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승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121선. 근데 그 이유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121선이 위치해 있는 16,500원 부근에서는 여러분들이 수급 상황 보시고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업체와 또 K카 중고차 업체까지 전략 챙겨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잔금 해제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 얘기 풀어주실까요? 열어봅니다. 잔금 해제.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주가보다 뛰어난 가치. 사실 이 리튬주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 게요. 맞아요. 네. 올해 정말 많이 올랐던 몇 안 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하이드로 리튬이 들어가 있어요. 네. 뭐 1100%가 넘는 상승. 근데 막상 사업 내용을 봤을 때 네. 리튬으로 정말 의미 있는 무언가를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네. 그냥 리튬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 것만으로 맞아요. 이 정도인데 그만큼 리튬에 대한 뜨거움은 알겠으나 과연 개인 투자자에게 이걸 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차장님?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 종목을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쵸. 다만 우리가 주가가 충분히 상승한 것도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이유는 일단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포스코홀딩스 리튬 정제 기술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그때 리튬이 흔하지만 정제가 맞아요. 어렵다라는 점.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공부를 이제 리튬 쪽도 저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더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네라는 결론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의미 있는 매출이라던가 이런 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일단은 고순도의 수산화 리튬 99.99%죠. 생산을 위한 원료가 투입이 됐다라는 얘기가 뉴스로 좀 공식화가 됐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은 되고 있다라고 제가 좀 느꼈고요. 거기다가 기존의 조달청이라고 하면 정부 쪽이에요. 일단 휘토류 금속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상시 위급용으로 좀 비축을 해놓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250톤에 대한 대여 계약을 이미 이런 리튬 관련된 이 상장사거든요. 네. 근데 그 위쪽으로는 리튬 플러스하고 리튬 인사이트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로 대여 계약을 이미 했다라는 소식도 같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마냥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주가가 오른 것에 대해서만 의심을 해야 되냐? 제가 볼 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차근차근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더군다나 조금 이따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특허 기술을 가지고 했을 때는 굉장히 수산화 리튬 이런 것들을 추출하는데 정제하는데 짧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다 보니까 어제 원재료 투입 들어갔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주 중에 빠르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그 샘플들을 가지고 정말 양극재 업체라던가 배터리 셀 업체로 보내서 이거에 대해서 테스트가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는 금상 공장 가지고 있는데 거기 캐파가 3,600톤 정도라고 해요. 그럼 사실상 거기에서 탄산 리튬을 가지고 수산화 리튬을 정제해서 매출이 바로 일어날 수도 있는 구조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체크해 볼 필요가
라는 생각에 지금 리튬 관련주 굉장히 뜨겁잖아요. 네. 이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리튬 관련주 얘기 나눌 때는 어찌됐건 저희가 리튬 시세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리튬 가격의 변동성이 좀 포착되면서 불안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데요. 네, 맞아요. 지금 보시면 이거 탄산 리튬 가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탄산 리튬, 고순도의 탄산 리튬을 가지고 만드는 게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국이라던가 유럽 쪽에서 많이 사용되고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하이니켈 배터리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이 탄산 리튬을 가지고 만들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정제를 하면은 수산화 리튬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차량용 배터리급으로 들어가려면 99.99% 이상의 순도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탄산 리튬 가격 떨어지면 LFP 배터리 다시 가성비로 주목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가격 차가 많이 벌어져 있던 부분들이 이렇게 좁혀들었죠. 왜냐하면 탄산 리튬 가격이 톤당 1억을 넘겼었어요. 시세가 지금 빠지고는 있지만 한 달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6.7% 정도 빠졌어요. 근데 이제 수산화 리튬 가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표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수산화 리튬 보시면은 10월 27일 킬로그램당 82달러에서 지금 12월 15일까지 꾸준하게 상승을 합니다. 탄산 리튬과는 가격 추이가 다르죠.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배터리 업계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LFP가 아니고 하이니켈, 특히나 미국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법안을 가지고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들, 픽업 트럭, 대형 SUV 이런 쪽에 LFP 배터리 사용할 수 있을까요? 못 씁니다. 에너지 밀도 때문에 이런 것들에는 쓸 수가 없고요. 같은 부피로 만든다고 했을 때 무게가 훨씬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전기차에서 무게가 무거워지는 건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수산화 리튬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게 바로 배터리, EV 차에 사용되는 배터리급의 수산화 리튬 가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수산화 리튬의 흐름으로 전기차 시장을 대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주신 겁니다. 리튬 쪽에서는 앞서도 얘기 나눴습니다만 흔한 광물을 어떻게 정제하느냐 거기서 또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정말 주가를 어느 정도로 가늠해야 될지 어렵긴 해요. 맞습니다. 정제 여기 딱 나왔는데요. 정제라는 키워드를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물질에 섞인 불순물을 없애서 그 물질을 더 순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불순물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걸 다 제거해서 고순도의 물질을 뽑아낸다. 지금 그걸 중국이 많이 하죠. 맞아요. 네. 근데 중국은 문제가 있죠. 중국은 이 정제를 할 때 정제의 거의 밸류체인 전 세계의 80%를 중국이 담당하고 네. 있어요. 근데 경합명이라고 하면은 광석입니다. 스포듐인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근데 그 광석을 가지고 정제를 할 때 중국에서 뭘 사용하죠? 황산. 지금의 트렌드하고 맞나요? 절대 안 맞아요. 지금 그리고 미국이라던가 유럽 이런 쪽들은 중국을 배척해 나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ESG 경영이 굉장히 큰 화두인데 황산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배척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황산을 과다하게 사용해서 정제를 하는 중국이 아닌 다른 쪽의 밸류체인과 기술이 필요해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license to print money다라고 했어요. 돈을 찍어내는 면허다. 그리고 본인은 전기차 정말 선구자 역할을 하면서 높게 점유율 끌어올렸는데 지금 테슬라 어떻게 하고 있죠? 팔고 있어요. 네, 뭔가 회의를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정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업의 인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텍사스 쪽과 업무 협약 체결하면서 텍사스의 정제 공장을 짓는 부분들 검토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연기관차 공룡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인센티브들을 업체에 주면서 이쪽에 수산화 리튬을 확보하기 위한 거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예요. 그렇게 되면은 향후에 지금 60%의 점유율도 자신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업황과 둘러싼 환경적인 측면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였거든요. 하지만 이 하이드로 리튬을 보고 차트를 열어보고 네. 투자자가 살 수 있겠느냐. 그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가상으로는 일단 지금 당장 이 기업의 주가를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만약에 지금 순서대로 진행이 잘 돼서 정말 지금 가지고 있는 특허들이 이 리튬 아까 플러스하고 인사이트 쪽의 대표가 전웅이라는 박사분인데 포스코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포스코가 2010년 정도 당시에 리튬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거에 대해서 사내에서 지금 기술 경합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웅 박사라는 분이 개발했던 기술이 채택이 됐어요. 포스코는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네. 포스 LX라는 기술이에요. 포스코 리튬 익스트랙션, 리튬 정제 기술. 근데 그게 어떠한 이유로 조금 사장이 되고 약간 인사 이동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회의감이 드셨는지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또 별도의 회사를 차렸는데 그걸 차리기 전에 포스코 측과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소송 이런 것들이 붙었는데 결국은 무효 판결이 1심에서 났습니다. 이게 개인이 소송해서 대기업을 이긴다라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원작자, 기술을 개발했던 부분들의 이런 것들이 인정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그쳤느냐? 지금 이 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은 포스 LX 기술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더 고도화된 CuLX 이걸 가지고 이제 탄산 리튬, 저순도의 탄산 리튬을 염호의 염수에서 뽑아내는 거고요. 다시 이 저순도의 탄산 리튬을 가지고 고순도의 수산화 리튬,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을 정제해내는 이 기술이 CuLH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들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66개국에 등록이 돼 있어요. 특허는 예전에 있던 기술과 비교해서 더욱더 발전이라던가 효용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절대 등록해주지 않습니다. 차장님, 저희가 지금 네. 다음 종목이 있는데 네. 너무나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에 대해서 네. 투자자분들이 지금 당장 이것을 다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내용들이 기술적인 측면도 나오다 보니까 어려울 네. 수 있거든요. 지금 투자자가 심플하게 그래서 사 말아 한다면 네. 지금은 저는 손은 대지는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기술을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뭐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빠르게 생산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포스코 염호에서 언제 이걸 뽑아내느냐? 그것도 인산 리튬을 뽑아내야 돼요. 거기에서 또 한 번 저순도의 탄산 리튬 추출해야 되고요. 다시 수산화 리튬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24년 말에서 25년이에요. 그만큼 시간과 네. 장비, 비용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쪽은 지금 특허에 의하면 2시간 만에 뽑아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원료 투입이 어제 됐다라고 뉴스가 나왔으면은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이게 정말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진다. 물론 그때는 주가가 더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현실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기업 네. 가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간펑 리튬 이쪽의 영업이익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70%입니다. 근데 우리 에코프로 BM, LG에너지 솔루션 영업이익률 10%가 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돈을 찍어내는 면허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장기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주신 걸로 일단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말씀 주신 대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시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추가적인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드로 리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도 어반 리튬입니다. 이 종목이 WI라는 이름의 맞아요. 회사였는데 네. 12월에 이제 사명을 바꿨어요. 네. 근데 기업 내용을 보면 반도체 장비 혹은 휴대폰 액세서리 매출 이런 쪽이었거든요. 맞아요. 아직 리튬으로 뭘 하진 않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두신 이유는요?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리튬 종합 세트를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하이드로 리튬과 이 어반 리튬이 다른 쪽이 아닙니다. 이 지배구조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리튬 인사이트 플러스와 전부 다 엮여 있고요. 리튬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명 변경하고 사업들이 지금 붙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쪽에서 지금 하는 일은 뭐냐면 아까 하이드로 리튬은 고순도의 수산화 리튬을 정제하는 특허를 그쪽에서 활용을 할 거예요. CuLH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쪽은 뭐냐면 지금 염호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3% 정도 전 세계에서 3% 정도만 고산지대 이런 곳들에 있는 염호예요. 그건 굉장히 불순물 자체가 적어요.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먼저 제거하고 거기에서 추출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적은 건 전 세계에서 3%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7%의 염호는 현재로서는 가치가 없는 쓰레기라는 거죠. 근데 그걸 지금 해낼 수 있는 특허들을 이제 CuLX, 이 리튬 염호 97%의 정말 불순물이 많은 염호에서
별도의 이런 불순물 제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촉매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실험실단에 좀 얘기가 될 텐데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촉매 반응에 의해서 현시화를 시키고 빠르게 이걸 저순도 탄산 리튬을 추출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CuLX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CuLX, 저순도의 탄산 리튬을 이런 불순물이 많은 연모에서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이드로 리튬으로 넘기면 하이드로 리튬에서 저순도의 탄산 리튬을 가지고 다시 고순도의 수산화 리튬 99.99%의 EV용 배터리급을 만드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 기업에서 하나 더 하는 일이 뭐냐? 지금 우리가 폐배터리 재활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두가 됐었습니다. 성일화이텍, 코스모화학, 세비캠 이런 종목들 상장되고 나서 급등했었어요. 근데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폐배터리 언제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던 거죠. 폐배터리 쪽이 지금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맞아요. 뭐 대형사냐 아니면 중소형사냐 아니면 대형과 중소형사가 뭐 조인해서 가기도 하고 하는데 네. 치열한 경쟁에서 어반리튬이 가진 경쟁력은요. 네,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쪽의 포인트는 LFP 배터리에서 광물들, 재료들을 회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기술로는 NCM, 니켈, 하이니켈 이런 쪽들에서는 회수하는 기술들이 고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건 몇몇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LFP 쪽에서는 회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건이 뭐냐면 결국에는 LFP가 수명이 조금 더 하이니켈 배터리보다 길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충방전 횟수, 뭐 에너지 밀도 이런 것들은 낮지만 수명은 약간 길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자주 충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수명이 길다라고 무조건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2027년에서 8년 정도부터 배터리가 쏟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어디에서? 중국에서요. 왜냐하면 중국의 CATL, BYD 이런 쪽들이 로컬 브랜드에다가 이 LFP 배터리를 공급을 했어요. 미국이나 유럽은 이쪽 아닙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조금 쓰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 쪽에 3 모델에다가 엔트리로 해서 LFP 배터리를 장착하겠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쏟아지는 시점에서 이걸 활용할 만한 기술들이 현재로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중국 업체들이 이제 블랙 파우더로 만드는 업체들에서 이 배터리들을 가져가서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구멍을 뽕뽕뽕 뚫린다. 네. 왜냐하면 방전을 시키기 위해서요.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곱게 분쇄를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음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블랙 파우더라고 하는데 이 블랙 파우더를 가지고 결국에는 여기에서 리튬을 회수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완성이 돼 있다라고 보이는 곳은 특허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CuLX 기술 이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해서도 지금 수직 계열화를 시켜가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줄로 이 종목에 대한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다면 지금 당장 매수는 아니지만 종목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있자 이렇게만 갈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 일정들이 제가 볼 때는 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중국이라던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전 세계에 버려져 있는 97%의 불순물이 많은 연모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 그쪽에서는 이런 기술들이 필요한 겁니다. 연모가 있다고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제 기술, 돈을 찍어내는 면허가 필요한 거죠. 좋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지금 갖고 있는 뭐 기술의 변화 그리고 그게 LFP 배터리에서 어떻게 뽑아갈 수 있는지 여러 내용들을 담아주셨어요. 사실 옆에서 들으면서 조금 열심히 따라갔음에도 한 번 더 다시 보게 해서 내용을 체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공부해서 전달해 주셨으니까요.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사용관 차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